사단장이라는 거야. 어이가 없네. 걸쭉한 가래침 뱉는 소리가 인천 부평구 일신동의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때렸다. 육군 제17보병사단 본청 건물 뒤편 흡연구역과 주차장이 맞닿은 그곳에는 매캐한 담배 연기와 함께 비릿한 권위의식이 진동하고 있었다. 사단 참모장 박순혁 대령은 짝다리를 짚은 채 입에 문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 희뿌연 연기를 내뱉는 그의 눈은 경멸과 짜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 끝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검은색 세단을 닦고 있는 중년의 부사관이 있었다. 야, 김상사. 너는 짬밥을 똥구멍으로 처먹었냐? 휠에 낀 분진이 그대로잖아. 내일 골프 약속 있는데 차 꼬라지가 이게 뭐냐고. 박순혁이 구두코로 타이어를 툭툭 걷어찼다. 흙먼지가 묻은 전투화를 신은 채였다. 쪼그려 앉아 휠을 닦던 김상사는 흠친 몸을 떨며 고개를 조아렸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50줄의 상사였다.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부대의 허리여야 할 그가 마치 주인집 머슴처럼 굽실거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참모장님. 바로 다시 닦겠습니다. 죄송하면 군 생활이 끝나냐? 빠져가지고. 야, 저기 골프채도 다 꺼내서 헤드 닦아. 광이 안 나잖아, 광이. 박순혁은 손에 든 종이컵에 담배꽁초를 신경질적으로 구겨 넣었다. 그는 새로 부임한다는 사단장에 대한 불만을 부사관들에게 화풀이하는 중이었다. 707? 흥, 특수부대 출신이면 뭐해? 여자가 무슨 전투 지휘를 한다고. 위에서 아주 쇼를 하는구만. 육군 최연소 소장.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육사 선배인데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가 내 위로 온다는 게 말이 되냐? 그의 곁에 서 있던 군수 참모가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입니다. 참모장님께서 사단장 다셨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번 인사는 정말이 지혜가 안 갑니다. 두고 봐라. 내가 아주 호되게 신고식 치러줄 테니까. 계집애가 울면서 보따리 싸서 도망가게 만들어야지. 부사관 나부랭이 딸이라며. 근본도 없는 게. 박순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토를 달지 못했다. 김 상사는 그저 묵묵히 마른 걸레로 골프채 헤드를 닦을 뿐이었다. 그의 거친 손마디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시각 사단 위병소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오고 있었다. 번호판도 평범했고 성판도 달지 않은 일반 승용차였다. 위병 조장이 검문을 위해 손을 들었지만 창문이 내려가고 운전석의 임무를 확인하자마자 사색이 되어 경례를 붙였다. 번개, 충성. 뒷좌석에 앉아있던 여자가 조용히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었다. 조용히 하라는 뜻이었다. 위병 조장은 얼어붙은 채 차단기를 올렸다. 차는 마치 유령처럼 영내로 진입하여 본청 건물이 아닌 외진 주차장 구석으로 향했다. 차 문이 열리고 군화가 바닥에 닿았다. 칼날처럼 다림질된 전투복, 어깨 위에서 빛나는 두 개의 별. 그리고 감정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한 눈동자. 신임 제17보병 사단장 임태리 소장이었다. 그녀는 수행 비서도 없이 홀로 차에서 내렸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적진 한가운데에 침투하던 그때처럼 그녀의 발걸음에는 소리가 없었다. 그녀는 본청 정문으로 들어가는 대신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뒤편 주차장 쪽으로 몸을 숨기며 다가갔다. 건물 기둥 뒤에 선 임태리의 눈에 박순혁의 추태가 고스란히 들어왔다. 야, 김상사. 너 그따위로 닦을 거면 혀로 핥아서라도 광내라. 내일 내 동기들 앞에서 망신당하면 내가 책임질 거야. 박순혁이 김 상사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모욕을 주고 있었다. 김 상사의 고개는 땅에 닿을 듯 숙여져 있었다. 쉰이 넘은 부사관의 등은 처량하다 못해 비참해 보였다. 임태리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마치 고성능 카메라처럼 현장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박순혁 대령. 육사 출신.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라인 타기와 압으로 점철된 군생활. 김철진 상사. 근속 30년. 표창 다수 수여. 부대 내에서 병사들에게 존경받는 행보관. 임태리의 머릿속에서 두 사람의 신상 정보가 빠르게 교차했다. 그리고 박순혁이 저지르고 있는 위반 사항들이 붉은 글씨처럼 허공에 떠올랐다. 군인 복무 규율 위반, 사적 지시 금지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직권 남용, 인격 모독.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박순혁의 멱살을 잡거나 호통을 칠 수도 있었다. 계급장으로 짓누르는 것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었다. 하지만 임태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707 시절 타깃을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 숨소리조차 죽이고 몇 날 며칠을 기다리던 저격수였다. 설익은 분노는 이를 그르친다. 감정적인 대응은 상대에게 핑계를 준다. 완벽하게 숨통을 끊어놓으려면 그가 빠져나갈 구멍을 모두 막아버린 뒤에 움직여야 한다. 임태리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볼펜 끝이 종이 위를 달렸다. 일시 12월 7일 오후 2시 30분. 장소 본청 뒤편 주차장. 대상 참모장 박순혁 대령, 군수참모 최영철 중령. 내용 소속 부사관 김철진 상사에게 개인 차량 세차 및 골프 장비 정비 지시. 폭언 및 인격 비하 발언 확인. 사각사각. 볼펜 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박순혁이 김 상사의 정강이를 장난스럽게 툭 차며 낄낄거리는 모습까지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 부사관은 말이야. 까라면 까는 거야. 어디서 감히 표정을 구겨. 억울해. 억울하면 너도 장교하지 그랬냐. 박순혁의 그 말은 임태리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트라우마를 건드렸다. 테리야, 아빠는 괜찮다. 군인이 계급이 낮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건 아니지만 가족을 위해 참는 게 진짜 용기란다. 오래전 술에 취한 장교에게 뺨을 맞고 들어온 날 어린 테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 보이던 아버지의 얼굴. 평생을 조국에 헌신했지만 전역하던 날까지 장교들의 술시중을 들어야 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지휘관이 되거라. 그래서 너는 부하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라. 임태리는 수첩을 덮었다. 툭 하는 소리가 작게 났지만 박순혁 일당은 여전히 낄낄거리느라 듣지 못했다. 그녀는 그들을 향해 바로 걷는 대신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의 눈빛이었고 작전 개시를 앞둔 지휘관의 냉철함이었다. 박순혁 대령. 임태리가 나직하게 은조렸다. 내가 뱉은 그 말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계급장이 깡패라고 했나? 그 깡패 짓이 너를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그녀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자신이 타고 온 차가 아닌 사단장실로 향하는 비상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707의 전설이 이제 막 17사단이라는 거대한 전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다. 무력은 쓰지 않는다. 총칼도 필요 없다. 오직 법과 규정,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그들을 서서히 말려 죽일 것이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임태리의 짧은 단발머리를 흐트리고 지나갔다. 17사단의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 그려진 설계도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아니,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썩어 빠진 곳을 도려내는 대수술이자 비로소 군인다운 군인을 만들기 위한 처절한 교육의 시작이었다. 임태리는 계단을 오르며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이제 곧 사단 지휘 통제실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을 박순혁과 마주할 것이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기대해라, 참모장. 내 군생활의 마지막 겨울이 아주 혹독할 테니까. 오후 2시 45분.
제17보병사단 본청 복도는 한산했다. 일과 시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팽팽한 긴장감보다는 나른한 권태가 공기를 메우고 있었다. 상황실 당직 장교는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복도를 지나던 행정병들은 느릿하게 걸음을 옮기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 평온했던 나른함은 단 한 사람의 등장으로 산산이 조각났다. 또각, 또각. 군화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어 누르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그 리듬에는 기이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졸고 있던 당직 장교가 퍼뜩 고개를 들었다. 눈을 비비며 앞을 확인한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성판도 호위 차량도 사이렌 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정복을 입은 여자가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어깨 위에 박힌 2개의 별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서서서. 사단장님, 당직 장교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그 소리에 복도를 지나던 병사들과 사무실 안에서 잡담하던 참모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었다. 전체 차렷.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당직 장교의 목소리가 삑사리가 날 정도로 다급하게 터져나왔다. 번개. 복도에 있던 모든 인원이 엉거주춤하게 자세를 잡고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임태리는 그들의 경례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스치듯 지나쳐 사단장 집무실이 아닌 참모장실과 작전처가 모여있는 2층 중앙 홀로 향했다. 그녀의 시선은 복도의 청소 상태, 게시판에 붙은 낡은 공문, 그리고 복장 불량인 간부들의 명찰을 하나하나 훑고 있었다. 마치 엑스레이처럼 모든 치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에 장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때였다. 아니, 이게 무슨 소란이야? 낮잠 좀 자려는데 시끄럽게. 참모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박순혁 대령이 튀어나왔다. 방금 전 주차장에서 김 상사를 모욕하고 올라온 그는 사무실 슬리퍼를 신은 채 윗단추를 풀어헤치고 있었다. 그는 복도의 도열한 병사들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더니 곧바로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임태리와 마주쳤다. 박순혁의 눈이 커졌다. 입에 물고 있던 이쑤시개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임태리는 이미 그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녀의 키는 박순혁보다 작았지만 그 순간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거대한 성벽처럼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제17보 병사단 참모장 박순혁 대령. 임태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복도 끝까지 들릴 만큼 또렷했다. 사단장 부임 신고가 늦는군요. 내가 직접 받으러 와야 했습니까? 박순혁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급하게 자세를 고쳐 잡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당혹감보다는 불쾌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선배라는 자존심 그리고 여자가 상관으로 왔다는 거부감을 숨기지 못하고 뻣뻣하게 경례를 올렸다. 번개. 참모장 박순혁입니다. 아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합니까? 의전 준비도 못했는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슬그머니 말을 놓으려는 기색을 비쳤다. 군대 짬밥으로 따지면 자신이 위라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려는 수작이었다. 주변에 서 있던 중령과 소령들이 눈치를 살피며 웅성거렸다. 임태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순혁의 풀어진 단추와 발에 신겨진 슬리퍼를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만으로도 박순혁은 발가벗겨진 듯한 모멸감을 느꼈다. 전시 상황에서 적이 의전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줍니까? 참모장은 17사단을 전쟁을 대비하는 부대가 아니라 손님 맞이하는 호텔로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복장 불량, 근무 태만, 그리고 임태리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박순혁에게서 풍기는 희미한 술 냄새와 짙은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휘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참모장이란 사람이 대낮부터 술 냄새를 풍기며 슬리퍼를 끌고 다닌다라. 아주 볼만하군요. 박순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새파랗게 젊은 그것도 여자 사단장에게 부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무마하려 했다. 아이 사단장님도 참. 이건 점심에 반주 한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육사 선배로서 조언 하나 하자면 야전 부대는 그렇게 빡빡하게 굴면 애들 다 도망갑니다. 707이랑은 다르다니까요.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아시겠습니까? 그는 은근슬쩍 임태리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친근함을 가장한 무례함이었다. 그 순간 임태리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박순혁의 손목을 쳐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복도를 울렸다. 정적이 흘렀다. 박순혁은 얼얼한 손목을 부여잡고 멍하니 임태리를 쳐다보았다. 내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육사 선배? 여기는 동문회가 아닙니다. 계급과 직책으로 말하십시오. 박 대령. 임태리는 박 대령이라는 호칭에 강세를 주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더 이상 사적인 인연이나 관례는 통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선긋기였다. 지금 즉시 전 간부 소집하십시오. 10분 줍니다. 대회의실에서 봅니다. 임태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단장실로 걸어갔다. 덩그러니 남겨진 박순혁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저 미친년이.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그는 바닥에 침을 퇴뱉고는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며 소리를 질렀다. 야, 최중령. 빨리 애들 집합시켜. 이 새끼들 오늘 아주 날 잡았네. 10분 뒤 사단 대회의실. 본청 내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숨을 죽인 채 앉아 있었다. 단상 중앙에 앉은 임태리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눈에 담았다. 맨 앞줄에는 씩씩거리는 박순혁과 잔뜩 겁을 먹은 군수참모 최영철 중령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저 구석 부사관들 틈에 조금 전 주차장에서 모욕을 당했던 김철진 상사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임태리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대신 육성을 사용했다. 반갑습니다. 신임 사단장 임태리 소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료했다. 취임사는 생략합니다. 나는 말보다 행동을 계획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순혁을 빤히 응시했다. 군인이 군인답지 못한 꼴을 절대 두고 보지 못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오늘부터 사단 내의 모든 불필요한 관행과 사적인 업무 지시를 전면 금지합니다. 특히 부사관과 병사들을 개인 비서처럼 부리는 행위가 적발될 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군법에 따라 가장 엄중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박순혁이 콧방귀를 뀌며 옆자리 최중령에게 작게 속삭였다. 지랄하고 있네. 지가 뭘 안다고. 야, 오늘 저녁 환영 회식 예약해둔 거 취소해. 밥맛 떨어져서 같이 먹겠냐? 하지만 임태리의 다음 말은 박순혁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참모장. 예. 박순혁이 건성으로 대답했다. 인사 명령이 있습니다. 주차 관리 및 시설 보수를 담당하던 김철진 상사 앞으로 나오십시오. 구석에 있던 김 상사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김철진 상사는 오늘부로 사단장 직속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참모장의 차량 관리나 사적인 심부름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오직 사단장의 지시만 받으며 부대 내 시설 안전 점검 및 예산 낭비 실태를 조사하여 나에게 직접 보고하십시오. 박순혁의 눈이 뒤집혔다. 김 상사는 자신의 손발이나 다름없었다. 골프채 손질부터 집안의 전구 교체, 심지어 아내의 장보기 셔틀까지 도맡아 하던 자신의 노예를 뺏어가겠다는 선언이었다. 아니, 사단장님. 김 상사는 제 전담입니다. 갑자기 데려가시면 제 업무는 누가 보조합니까? 박순혁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항의했다. 임태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박 대령.
대령씩이나 되어서 자기 차 하나 관리 못하고 자기 업무 하나 혼자 처리 못합니까? 무능하다고 광고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관례상 관례는 없습니다. 규정만 있을 뿐. 그리고 김 상사. 네네, 사단장님. 김 상사가 얼떨결에 큰 소리로 대답했다. 자네가 그동안 부당하게 지시받았던 업무 일지 그리고 차량 운행 기록들 빠짐없이 작성해서 오늘 밤 10시까지 내 집무실로 가져오게. 하나라도 누락되면 자네도 징계야. 알겠나? 임태리의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한 김 상사의 눈이 흔들렸다. 그것은 징계가 아니었다. 자신을 보호해주겠다는, 그리고 박순혁의 목을 죄일 칼자루를 쥐어주겠다는 암묵적인 신호였다. 김 상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순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차량 운행 기록. 그 안에는 일과 시간에 골프장을 드나든 기록, 관용차를 이용해 가족 여행을 다녀온 기록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김 상사가 입을 여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은 끝장이었다. 이 여자가 알고 있어. 다 알고 들어온 거야. 박순혁은 그제야 임태리가 단순한 낙하산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회의 끝. 각자 위치로. 참모장과 군수참모는 남으십시오. 우르르 간부들이 빠져나가고 텅 빈 회의실에는 임태리와 박순혁 그리고 사색이 된 최영철 중령만 남았다. 임태리는 단상에서 내려와 그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자, 이제 우리끼리 오붓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녀는 품에서 주차장에서 적었던 그 작은 수첩을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다. 이게 뭘 것 같습니까? 박 대령. 수첩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박순혁에게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사형 선고문처럼 보였다. 이게 뭡니까? 당신들이 지난 1년간 17사단을 어떻게 갉아먹었는지에 대한 목차입니다. 본문은 이제부터 당신들이 직접 채워 넣어야 할 겁니다. 임태리는 최영철 중령을 바라보았다. 군수참모. 지난달 병영식당 고기 납품 내역과 실제 배식 일지, 그리고 주말 간부 식당 운영비 사용 내역. 내일 아침 점호 전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1g의 오차라도 발견되면 횡령으로 헌병대 부를 겁니다. 최영철 중령의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장부는 엉망이었고 구멍난 돈은 박순혁과 자신의 유흥비로 들어갔다는 것을. 사단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최 중령이 비굴하게 손을 비볐다. 박순혁은 그런 부하의 모습에 기가 찼지만 자신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일어나십시오. 군인이 무릎은 전장에서만 꿇는 겁니다. 임태리는 싸늘하게 일갈하고는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자백할 기회.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만약 조작하거나 은폐하려고 시도하다 걸리면 그땐 옷 벗는 거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연금 박탈에 형사처벌까지 각오하십시오. 쾅. 회의실 문이 닫혔다. 남겨진 두 남자는 말이 없었다. 정적만이 흐르는 공간에서 박순혁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다가 신경질적으로 집어 던졌다. 조졌네 이거. 그 시각 사단장실로 돌아온 임태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연병장에는 병사들이 일과를 마치고 복귀하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손으로 쓸었다. 아버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다음 단계를 보고 있었다. 박순혁 일당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썩은 시스템을 뿌리 뽑고 그 과정에서 고통받았던 부사관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그녀의 진정한 설계였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김철진 상사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박순혁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비밀 장부였다. 사단장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김 상사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임태리는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다. 울지 마십시오, 상사님.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입니다.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돕겠습니다. 임태리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707 시절 작전 지도를 펼칠 때처럼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좋습니다. 그럼 사냥을 시작해 볼까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제17보병사단 본청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부패한 자들에게는 공포의 밤이, 억눌린 자들에게는 희망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새벽 2시. 17사단 본청 건물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오직 2층 끝 참모장실의 블라인드 사이로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안에서는 역겨운 음모의 냄새가 진동했다. 미친 거 아니야? 그걸 다 적어놨다고. 김 상사 그 새끼가 돌았어. 박순혁 대령은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다. 재떨이에 수북이 쌓인 담배꽁초가 충격으로 튀어올랐다. 그의 맞은편 소파에는 군수참모 최영철 중령이 사색이 된 얼굴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참모장님 어떡합니까? 차량 운행 일지야 조작하면 되지만 김 상사가 가지고 있는 그 개인 수첩?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엔 우리가 주말에 어디서 골프 쳤는지 누구랑 술 마셨는지 시간 단위로 적혀 있을 겁니다. 그 늙은이가 원래 꼼꼼하지 않습니까? 시끄러워. 나도 아니까 닥치고 있어봐. 박순혁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는 좁은 사무실을 곰처럼 서성거렸다. 임태리 소장의 서늘한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707 출신. 소문으로만 듣던 독종. 그녀는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니었다. 정말로 자신들의 군복을 벗길 작정이었다. 방법은 하나야. 박순혁이 걸음을 멈추고 번들거리는 눈으로 최중령을 노려보았다. 없애야지. 예? 뭘 말입니까? 증거 말이야. 김 상사 그 새끼가 사단장한테 넘기기 전에 원본을 없애야 한다고. 오늘 밤 안으로. 최중령이 기겁하며 손을 저었다. 미치셨습니까? 지금 사단장실 근처엔 얼씬도 못합니다. 당직 사관도 눈에 불을 켜고 있고 무엇보다 사단장 관사가 영내가 아니라 밖이라도 퇴근 안 하고 집무실에 있으면 어쩌니까. 누가 사단장 싫던데. 김 상사 자리. 수송부 사무실 말이야. 그 새끼 성격상 원본은 자기 책상 서랍이나 캐비닛 깊숙한 곳에 숨겨뒀을 거야. 복사본만 사단장한테 줬겠지. 원본만 찾아서 태워버리면 복사본 따위는 조작된 거라고 우기면 그만이야. 박순혁의 논리는 빈약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의 발톱보다 쥐구멍을 찾는데 혈안이 되는 법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인사과장이지. 나다. 지금 당장 수송부로 애들 2명만 보내. 아니, 묻지 말고 보내. 보안 점검이라고 해. 열쇠. 당직한테 마스터키 받아가라고 해. 전화를 끄는 박순혁이 비릿하게 웃었다. 최중령, 너도 가. 가서 김 상사 자리 샅샅이 뒤져. 수첩이든 USB든 뭐라도 나오면 다 가져와. 만약 못 찾으면 알지? 우린 내일 아침에 다 죽는 거야. 최영철 중령은 울며 겨자 먹기로 모자를 눌러쓰고 사무실을 나갔다. 박순혁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중얼거렸다. 계집년이 감히 육사 출신을 건드려.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같은 시각 사단장 집무실. 불 꺼진 방 안 모니터 화면만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임태리는 가죽 의자에 앉아 화면 속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사단 내 주요 구역의 CCTV 영상이 분할되어 송출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수송부 사무실 복도였다. 모자를 눌러쓴 장교 1명과 병사 2명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문을 따고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잡혔다. 예상대로군. 임태리는 찻잔을 들어 입술을 축였다. 그녀의 예상보다 움직임이 빨랐지만 수법은 너무나 조잡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김철진 상사가 건네준 서류 뭉치 외에도 낡은 검은색 양장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박순혁이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진짜 원본이었다. 김 상사는 이미 낮에 모든 자료를 그녀에게 넘겼다. 저들이 밤에 수송부를 뒤져봤자 나오는 것은 먼지와 절망뿐일 터였다. 임태리는 수화기를 들었다. 헌병대장입니까? 나 사단장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하게 관등 성명을 대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즉시 수송부 건물로 병력 출동시키십시오. 무단 침입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체포해서 조사실로 넘기십시오. 아, 그리고 임태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침입자 중 한 명은 군수참모일 겁니다. 계급장 떼고 수갑 채워서 끌고 가십시오. 봐주는 것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번개. 전화를 끄는 임태리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화면 속에서 최중령이 김 상사의 책상 서랍을 뜯어내고 서류들을 바닥에 흩뿌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은 군인이라기보다는 좀도둑에 가까웠다. 박순영. 꼬리를 자르려고 하겠지. 하지만 나는 몸통까지 한 번에 엮을 거야. 잠시 후 화면 속에 헌병들이 들이닥치는 장면이 보였다. 최중령이 바닥에 나뒹굴고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까지 확인한 임태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녀가 직접 나설 차례였다. 그녀는 옷걸이에 걸린 야전 상의를 걸쳤다. 707 시절 야간 침투 작전을 나가기 전처럼 심장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복도로 나갔다.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참모장실 문을 벌컥 열었을 때 박순혁은 발을 책상 위에 올리고 잠을 청하려던 참이었다. 누구야? 박순혁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났다. 문 앞에 서 있는 임태리를 보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단장님. 여긴 어쩐 일로? 잠이 옵니까, 참모장? 임태리는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그녀의 시선은 박순혁의 흔들리는 동공을 놓치지 않았다. 방금 군수참모가 헌병대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특수절도 및 군사보안법 위반 혐의로. 네. 그게 무슨... 박순혁이 말을 더듬었다. 수송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서 서류를 훔치려다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다고 진술할 것 같은데 참모장은 짐작 가는 사람 없습니까? 임태리의 말은 질문이 아니라 추궁이었다. 박순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여기서 자신이 시켰다고 하면 끝이다. 최중령이 혼자 뒤집어 써야 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최중령 그 친구가 왜 그런 짓을... 아마 개인적인 비리를 감추려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모양입니다. 참. 군 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져서야 원. 박순혁은 뻔뻔하게 발뺌했다. 임태리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참모장은 모르는 일이다. 좋습니다. 그럼 최중령 혼자 옷을 벗게 되겠군요. 하지만 박 대령 그거 아십니까? 임태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최중령이 훔치려던 그 서류 원본 내방 금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최중령의 비리보다 참모장 당신의 이름이 100배는 더 많이 적혀 있더군요. 박순혁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기회는 끝났습니다. 박순혁 대령. 날이 밝는 대로 당신에 대한 인사명령이 내려올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아주 특별한 보직을 준비했으니까. 임태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순혁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만 보았다. 그의 완벽했던 군 생활이, 아니 그가 쌓아올린 모래성이 파도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제17보병사단 연병장에는 살을 애는 듯한 강바람이 불고 있었다. 전체 간부 조회 시간. 단상에 선 임태리 소장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차가웠다. 그녀의 옆에는 헌병대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뒤로는 포승줄에 묶인 최영철 중령이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다. 분위기는 살벌했다. 누구도 기침 소리 하나 내지 못했다. 오늘부로 군수참모 최영철 중령을 보직 해임하고 헌병대 영창에 수감한다. 혐의는 군용물 절도, 공문서 위조 그리고 상관에 대한 항명이다. 임태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쩌렁쩌렁 울렸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지휘 책임을 물어 참모장 박순혁 대령에 대한 문책성 인사 명령을 하달한다. 단상 아래 맨 앞줄에 서 있던 박순혁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이 퀭했다. 제발 사령부 대기 발령이기를 아니면 다른 부대 전출이기를 빌고 있었다. 박순혁 대령. 앞으로 나와. 임태리의 부름에 박순혁이 터벅터벅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모든 부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대에 오르는 기분이었다. 명. 육군 대령 박순혁. 12월 8일부로 제17보 병사단 참모장직을 해임하고 사단 예하 강화도 제3경계 초소장으로 보직을 변경한다. 박순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초소장? 대령이? 그건 보통 중이나 대위가 맡는 보직이었다. 사단장님. 초소장이라니요. 대령을 소대장급 보직에 앉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명백한 인사보복입니다. 박순혁이 악을 쓰며 반발했다. 하지만 임태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보복? 착각하지 마라. 이건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자네는 그동안 안락한 사무실에 앉아 현장의 고충을 무시하고 부하들을 착취했다. 그래서 현장으로 보내는 것이다. 가장 춥고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로운 곳에서 병사들과 똑같이 먹고 자며 초심을 찾으라는 배려다. 배려? 이게 무슨 배려야. 난 못 가. 육군 본부에 정식으로 항의할 거야. 항의? 좋아. 해봐. 하지만 그 전에 자네가 횡령한 부대 운영비 내역서가 먼저 헌병대에 도착할 거다. 감옥에 가고 싶나 아니면 초소로 가겠나? 임태리가 서류 봉투 하나를 흔들었다. 박순혁은 입을 다물었다.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감옥보다는 초소가 나았다. 잠시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어떻게든 연주를 동원해 빠져나올 궁리를 했다. 가겠습니다. 갑니다. 가. 박순혁이 씩씩거리며 경례도 없이 돌아서려 했다. 박 대령. 임태리가 그를 불러 세웠다. 갈 때는 관용차 이용 불가다. 군용 트럭 60 트럭 짐칸에 타고 이동해라. 그리고 당번병 운전병 지원은 없다. 모든 것은 자네 스스로 해결하도록. 박순혁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덜컹거리는 트럭 짐칸에 실려 쫓겨나는 대령이라니. 그것도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잠시 후 낡은 60 트럭 한 대가 연병장으로 들어왔다. 박순혁은 짐 가방 하나를 들고 비틀거리며 트럭 뒤쪽으로 걸어갔다. 부사관들이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다. 개중에는 통쾌하다는 듯 미소를 짓는 이들도 있었다. 어제 그에게 모욕당했던 김철진 상사가 트럭 뒤에 서 있었다. 참모장님. 아니 박 대령님. 조심히 가십시오. 김 상사가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주눅든 패자의 것이 아니었다. 박순혁은 이를 갈며 트럭에 올라탔다. 트럭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임태리는 단상에서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이제 시작이다. 그곳은 단순한 근무지가 아닐 것이다. 내가 만든 지옥이지. 강화도 북단 민간인 통제 구역 내에 위치한 제3경계 초소. 이곳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최전방 중의 최전방이었다. 겨울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난방 시설이라곤 낡은 기름 난로 하나가 전부였다. 박순혁이 트럭에서 내렸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뼈를 깎는 추위와 적막뿐이었다. 초소에는 병사 5명과 하사 1명이 근무 중이었다. 충성. 초소장님 오셨습니까? 초소의 분대장인 이 하사가 경례를 했다. 앳된 얼굴에 20대 초반 부사관이었다. 박순혁은 대충 손을 들어 경례를 받고는 막사 안으로 들어갔다. 야, 춥다. 커피 한 잔 타와라. 믹스 말고 원두 없냐? 박순혁이 익숙한 듯 의자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하지만 이 하사는 움직이지 않았다. 뭐해? 귀 먹었어? 커피 타오라니까. 죄송합니다, 대령님. 사단장님 특별 지시사항입니다. 초소 내에서는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식음료는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일과 시간 중 사적인 심부름은 일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하사가 로봇처럼 딱딱하게 대답했다. 박순혁이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뭐, 야, 이 새끼야. 나 대령이야. 사단 참모장이었다고. 네가 지금 감히 사단장 백 믿고 나한테 개기는 거냐? 박순혁이 벌떡 일어나 이 하사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막사벽에 붙어있던 인터폰이 울렸다. 여기는 사단 지휘통제실. 제3초소 상황 보고하라. 임태리의 목소리였다. 박순혁은 흠칫 놀라 손을 멈췄다. 이 하사가 침착하게 수화기를 들었다. 번개. 제3초소 분대장 이민우 하사입니다. 현 시간 특이사항 없으며 신임 초소장 박순혁 대령 도착했습니다. 현재 업무 파악보다는 개인적인 커피 심부름을 지시하고 있어 규정을 안내하는 중입니다. 이 하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박순혁의 행동을 보고해버렸다. 박순혁의 입이 떡 벌어졌다. 알았다. 박 대령 바꿔라. 이 하사가 수화기를 내밀었다. 박순혁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받았다. 접니다. 박 대령. 도착하자마자 아주 인상적이군요. 내가 보낸 지침서 못 봤습니까? 그곳에서 당신은 지휘관이 아닙니다. 계급만 높은 초소장일 뿐 모든 일과는 병사들과 동일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초소 주변 제설 작업 실시하십시오. 1시간 뒤에 드론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제설. 대령더러 눈을 치우라고. 야, 임태리. 너 진짜 이럴 거야? 대령이라서 못합니까? 우리 병사들은 매일 하는 일입니다. 못하겠으면 옷 벗고 나가십시오. 지금 당장 전역 지원서 팩스로 보내드릴까요? 뚜뚜뚜. 전화가 끊겼다. 박순혁은 수화기를 내던지고 싶었지만 보는 눈이 너무 많았다. 병사들이 힐끔거리며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존경심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다. 그저 말썽 피우는 늙은 아저씨를 보는 듯한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좆됐네 이거. 박순혁은 욕설을 내뱉으며 막사 구석에 있는 넛가래를 집어들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온 그가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서 눈을 치워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밖으로 나온 그는 꽁꽁 얼어붙은 눈바닥을 넛가래로 밀기 시작했다. 5분도 되지 않아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고 얇은 정복 바지 사이로 들어오는 냉기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남들 다 하는 접대 좀 받고 애들 좀 부려먹은 게 죽을 죄야. 그는 반성 대신 억울함만을 곱씹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다. 임태리의 설계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박순혁을 철저히 고립시킬 계획이었다. 그의 손발을 자르고 그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가 믿었던 권위가 허상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아무도 그의 명령을 듣지 않는 곳, 계급장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곳. 그곳이 바로 임태리가 설계한 박순혁의 감옥이었다. 2시간 뒤 드론 한 대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초소 상공에 나타났다. 눈을 치우다 지쳐 눈밭에 주저앉아 있던 박순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드론의 카메라 렌즈가 마치 임태리의 눈처럼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다시 넛가래질을 시작했다. 비참했다. 50이 넘은 나이에 대령 계급장을 달고 기계 감시를 받으며 눈을 치우는 꼴이라니. 눈물이 찔끔 났다. 추워서인지 억울해서인지 알 수 없었다. 사단장실에서 그 영상을 지켜보던 임태리는 차갑게 중얼거렸다. 아직 멀었습니다, 박 대령. 당신이 흘린 부사관들의 피눈물에 비하면 이건 땀방울 수준도 안 되니까요. 그녀는 다음 계획을 구상했다. 육체적 고립 다음은 정신적 붕괴였다. 김 상사님 들어오십시오. 대기하고 있던 김철진 상사가 들어왔다. 내일 위문품을 가지고 강화도 초소로 가주셔야겠습니다. 박 대령이 좋아하는 고급 커피와 간식을 잔뜩 싸서 말이죠. 단 박 대령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 있는 병사들과 하사에게만 주십시오. 박 대령이 보는 앞에서 아주 맛있게 나눠 드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김 상사의 얼굴에 난감함과 동시에 통쾌한 미소가 번졌다.
알겠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임태리의 복수는 잔인하리만큼 치밀했고 빈틈이 없었다. 박순혁은 이제 춥고 배고픈 늑대가 되어 자신이 개처럼 부리던 이들이 따뜻한 고기를 먹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가장 처절한 형벌임을 임태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화도의 겨울바람은 살가죽을 벗겨낼 듯 사나웠다. 제3경계 초소의 연병장에는 전날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거대한 빙판이 되어 있었다. 박순혁 대령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언밥 덩어리를 입에 밀어넣고 있었다. 식판에 담긴 것은 차갑게 식은 전투 식량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이게 사람 먹으라고 준 거냐고. 박순혁이 숟가락을 집어 던졌다. 쨍그랑 소리가 좁은 막사를 울렸지만 근무를 서던 병사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박순혁을 상관이 아닌 투명 인간 혹은 귀찮은 짐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초소 외부에서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부르릉. 60 트럭이 아닌 매끈한 승합차 한 대가 위병소를 통과해 들어왔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사단장 보좌관 김철진 상사였다. 그의 양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피자 박스와 치킨 상자, 그리고 병사들이 환장하는 유명 브랜드의 커피 캐리어가 들려 있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콤한 커피 향이 순식간에 삭막한 초소를 가득 채웠다. 전투 식량만 씹던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박순혁은 본능적으로 침을 꿀꺽 삼켰다. 며칠간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한 그의 위장이 요동쳤다. 그는 체면도 잊고 벌떡 일어나 김 상사에게 다가갔다. 김 상사. 왔나? 역시 자네밖에 없어. 내가 진짜 며칠 동안 굶어 죽는 줄 알았다니까. 센스 있게 피자랑 치킨을 다 사오고 말이야. 박순혁이 피자 박스를 향해 손을 뻗었다. 당연히 자신을 챙기러 왔으리라 생각했다. 아무리 미워도 명색이 대령인데 설마 굶기겠냐는 아니란 생각이었다. 닭! 김 상사가 박순혁의 손등을 가볍게 그러나 단호하게 쳐냈다. 지금 뭐 하는 건가? 박순혁이 황당하다는 듯 물었다. 김 상사는 박순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예전처럼 굽실거리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죄송합니다, 대령님. 이 위문품은 사단장님께서 혹한기 경계 작전에 투입된 용사들과 부사관을 위해 특별 하사하신 겁니다. 수령 대상 명단에 대령님 성함은 없습니다. 야, 김철진. 너 지금 장난하냐? 내가 여기 책임자야. 초소장이 먹어야 애들도 먹는 거지. 어디서 건방지게. 규정입니다. 김 상사가 품에서 코팅된 종이 한 장을 꺼내 박순혁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징계 및 보직 해임 대기자 관리 지침 제3조 2항 비위 행위로 인해 좌천된 고위 장교의 경우 초심을 되찾고 정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체의 사제 음식 섭취를 금한다. 오직 보급된 전투 식량만을 섭취하여 야전성을 회복하도록 한다. 이런 개 같은 규정이 어디 있어? 임태리가 지어낸 거잖아. 박순혁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김 상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병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자, 다들 모여라. 사단장님이 쏘시는 거다. 식기 전에 먹자. 병사들과 이민우 하사가 환호성을 지르며 테이블로 모여들었다. 박순혁이 앉아있던 의자는 어느새 짐을 올려두는 용도로 치워졌다. 좁은 초소 안 따뜻한 난로 주변에 둘러앉은 병사들은 닭다리를 뜯고 피자를 베어 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음식 씹는 소리가 박순혁의 고막을 때렸다. 그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다. 마치 성냥팔이 소녀가 된 기분이었다. 아니, 그보다 더 비참했다. 자신이 평소 벌레 취급하던 병사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 야, 이 하사. 너 진짜 나 한 입도 안 줄 거냐? 내가 내 아버지 벌이야. 박순혁이 비굴하게 이 하사에게 말을 걸었다. 치킨 냄새가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 하사는 콜라를 들이켜고는 정색하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규정 위반 시 제가 영창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벌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부하 밥 빼서 드시지는 않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순혁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수치심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배가 고픈 본능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김 상사가 커피 한 잔을 들고 박순혁에게 다가왔다. 드디어 주려는 건가? 박순혁의 눈이 반짝였다. 아니요. 대령님 책상 위에 있는 전투식량, 유통기한 확인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거 다 드셔야 합니다. 남기시면 잔반 처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 들어갑니다. 김 상사는 싸늘하게 말하고는 커피를 호로록 소리내어 마셨다. 향긋한 원두 향이 박순혁의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다. 김철진. 너 내가 복귀만 하면 가만 안 둔다. 진짜 죽여버릴 거야. 박순혁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복귀라. 김 상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대령님,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사단장님은 대령님을 복귀시킬 생각이 없으십니다. 여기서 말려 죽이거나 아니면 제 발로 나가게 만들 생각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그만 세우고 주는 밥이라도 감사히 드십시오. 그것도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요. 김 상사는 남은 치킨과 피자를 병사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빈 상자만 챙겨서 일어났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아, 사단장님이 전해드리랍니다. 배고픔보다 무서운 건 양심의 가책이어야 한다라고요. 김 상사가 떠나고 난 뒤 초소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다. 하지만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은 이제 박순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박순혁은 이빨 빠진 호랑이도 아닌 그저 밥 투정하는 늙은 아저씨에 불과했다. 박순혁은 치욕스러움에 몸을 떨며 차가운 식판을 다시 집어들었다. 언바발이 모래알처럼 씹혔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이 식판 위로 뚝뚝 떨어졌다. 임태리. 이 악마 같은 년. 그의 마음속에는 반성 대신 도끼만이 징그럽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강화도의 밤은 길었다. 박순혁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굶주림과 모멸감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를 잠 못 들게 했다. 그는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막사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구형 폴더폰을 꺼냈다. 입수할 때 보안 검사를 했지만 양말 속에 숨겨 들어온 대포폰이었다.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전원을 켜자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다. 배터리가 한 칸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급하게 단축 번호 1번을 눌렀다.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걸걸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군납 비리로 박순혁과 오랫동안 카르텔을 형성해온 건설업자 오 사장이었다. 오 사장. 나야, 박 대령. 내 목소리 들려? 아이고 참모장님. 아니 소식 들었습니다. 강화도 촌구석으로 유배 가셨다면서요?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좀 꺼내줘. 여기 있다간 진짜 말라 죽어. 국방부에 아는 끈 있지? 어떻게든 손 좀 써봐. 돈은 달라는 대로 줄게. 박순혁이 애원했다. 아, 그게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신임 사단장 그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707 출신이라 그런지 뒷조사를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 제 라인들도 지금 다 숨죽이고 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간 다 죽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나보고 여기서 죽으라는 거야?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사단장 그 여자 옷 벗길 수 있는 확실한 한 방만 있으면 됩니다. 박순혁의 귀가 번쩍 뜨였다. 한 방. 그게 뭔데? 제가 정보를 좀 입수했는데 그 여자가 707 시절의 작전 중에 민간인 5인 사격했다는 찌라시가 있습니다. 그거 증거만 만들면 됩니다.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슈만 터트리면 옷 벗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넘겨드리려면 직접 만나야 하는데 맞나? 어디서? 지금 위병소 통과는 불가능하고 내일 새벽 3시 초소 뒤편 철책개 구멍 아시죠? 예전에 우리 밀수할 때 쓰던 통로. 거기로 나오십시오. 제가 자료랑 도피 자금 그리고 따뜻한 사시까지 챙겨서 가겠습니다. 그거 받아서 언론에 터뜨리시면 됩니다. 새벽 3시. 근무 교대 시간이었다. 감시가 가장 소홀한 틈을 타 철책 밖으로 나가는 것은 명백한 근무지 이탈, 즉 탈영에 해당했다. 하지만 박순혁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았어. 내일 새벽 3시. 늦으면 안 돼. 진짜 안 오면 나 죽어. 전화를 끄는 박순혁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드디어 살 길이 열렸다. 임태리를 한 방에 보내버리고 다시 화려하게 복귀하는 상상을 하니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초소 지붕 위에 앉아있던 소형 드론이 그의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녹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같은 시각 사단장 집무실. 스피커를 통해 박순혁과 오 사장의 통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임태리는 팔짱을 낀 채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민간인 5인 사격이라. 소설을 쓰는군. 그녀의 옆에는 헌병대장이 서 있었다. 사단장님, 오 사장이라는 자는 이미 저희가 포섭해둔 정보원입니다. 대령님이 믿기를 물었습니다. 그렇다. 오 사장은 이미 임태리의 설계에 넘어가 있었다. 임태리는 부임 직후 군납 비리 리스트를 확보했고 오 사장을 조용히 불러 거래를 제안했다. 감옥에 가서 평생 썩을 것인지 아니면 박순혁을 잡는 이중 간첩이 될 것인지. 오 사장은 당연히 후자를 택했다. 내일 새벽 3시라. 박 대령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시간이군요. 임태리가 지도 위에 한 지점을 붉은 펜으로 표시했다. 제3초소 후방 200m 지점. 민간인 통제선 철책이 낡아 보수가 필요한 곳이었다. 헌병대장. 예, 사단장님. 매복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조명을 환하게 설치해 두십시오. 그리고 카메라를 준비하십시오. 대한민국 육군 대령이 적이 아닌 자신의 영달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여 민간 업자와 접선하는 그 추악한 순간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화질로 담으십시오. 체포는 언제 합니까? 철책을 넘는 순간. 발 하나라도 넘어가는 즉시 검거하십시오. 그래야 근무지 무단 이탈이 아니라 특수근무 이탈 및 군사 기밀 유출 시도로 엮을 수 있습니다. 임태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박순혁. 넌 내일 새벽 군인이기를 포기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다. 다음 날 새벽 2시 50분.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박순혁은 막사를 기어 나왔다. 근무 중인 병사들은 졸고 있는 듯 보였다. 박순혁은 엎드려 쏴 자세로 눈밭을 기었다. 팔꿈치가 까지고 무릎이 시려왔지만 자유를 향한 갈망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드디어 약속 장소인 낡은 철책이 보였다. 저기만 넘으면 오 사장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맛있는 밥과 돈 그리고 임태리를 죽일 칼이 그곳에 있었다. 조금만 더. 그는 펜치로 철조망을 끊어내고 개구멍을 만들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그는 머리를 먼저 밀어넣고 몸통을 비틀며 철책 사이를 통과했다. 마침내 그의 두 발이 철책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온 순간이었다. 파박.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사방에서 터졌다. 으악! 박순혁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다. 움직이지 마라. 제17보병사단 헌병대다. 스피커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렸다. 불빛 사이로 무장한 헌병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 야전 상의를 입은 임태리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박순혁 대령. 임태리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지금 이 시간부로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혐의는 군무이탈, 군사보호구역 침범 그리고 뇌물수수 미수다. 박순혁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오 사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을 비추는 카메라와 헌병들의 총구 그리고 경멸 어린 임태리의 눈빛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함정이야. 이건 함정이라고. 박순혁이 발버둥 쳤지만 헌병들이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결박했다. 차가운 눈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그는 자신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를 들었다. 철컥. 그것은 그의 군인 인생이 영원히 끝나는 소리였다. 임태리는 천천히 다가와 바닥에 엎드린 박순혁을 내려다보았다. 함정이 아니다. 내 욕심이 만든 늪이지. 나는 그저 내가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을 열어두었을 뿐이다. 그녀는 헌병들에게 손짓했다. 끌고 가. 영창이 아니라 국군 교도소로 직행한다. 박순혁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갔다. 707의 전설 임태리 소장의 완벽한 승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정의가 제자리를 찾은 것뿐이었으니까. 밤하늘에 번개 구호가 울려 퍼졌다. 17사단의 썩은 환부 하나가 그렇게 완전히 도련해졌다. 국군 교도소 미결수 수용동의 공기는 바깥 세상의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갑고 건조했다. 사방이 회색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조사실 안, 박순혁은 수의를 입은 채 쇠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단 참모장으로서 누렸던 권위와 기름진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헝클어진 머리와 퀭한 눈, 그리고 공포로 인해 부르튼 입술만이 그가 겪고 있는 지옥을 대변하고 있었다. 철컹.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군 검찰관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로 정복 차림의 임태리 소장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조사실 바닥을 울릴 때마다 박순혁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잘 지냈나 박대령. 아니 이제는 박순혁 미결수라고 불러야겠군. 임태리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지 않고 팔짱을 낀 채 그를 내려다보았다. 사단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습니다. 귀신에 홀린 겁니다. 박순혁이 수갑찬 손을 비비며 애원했다. 자존심이고 뭐고 이미 바닥에 내팽개친 지 오래였다. 귀신에 홀린 게 아니라 돈에 홀린 거겠지. 자네가 오 사장에게 받으려 했던 그 돈, 그리고 그동안 군수참 모아 짜고 빼돌린 부대 운영비. 그게 다 병사들 입으로 부사관들 복지로 들어가야 했던 돈이다. 임태리가 턱짓하자 군 검찰관이 두툼한 서류철을 책상 위에 던졌다. 박순혁이 떨리는 눈으로 서류를 보았다. 자네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그리고 김철진 상사가 목숨 걸고 지켜낸 비밀 장부의 분석 결과다. 아주 가관이더군. 회식비 이중 청구 유류비 횡령, 심지어 장병들 부식비까지 건드렸어. 자네가 먹은 소고기가 병사들이 먹어야 할 국거리였단 말이다. 그건 관행이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단 참모장들도 다. 닥쳐. 임태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지만 그 서늘한 기운에 박순혁은 입을 다물었다. 다른 놈들이 쓰레기라고 해서 내가 쓰레기가 아닌 건 아니다. 박순혁, 나는 내 죄를 묻으러 온 게 아니다. 거래를 하러 왔다. 거래라니요? 자네 혼자 먹지는 않았을 테지. 자네가 이토록 오만방자하게 굴 수 있었던 건 자네 뒤를 봐주던 더 윗선에 누군가가 있거나 혹은 자네와 결탁해 콩고물을 주워 먹던 예하 부대 지휘관들이 있기 때문이겠지. 임태리는 책상 위에 놓인 볼펜을 박순혁 쪽으로 밀었다. 적어라. 무엇을 말입니까? 공범자 명단. 자네의 줄을 대고 비리를 저지른 대대장들, 그리고 자네에게 상납받은 윗선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적어. 만약 사실대로 적는다면 정상 참작해서 형량을 줄여주도록 군 검찰에 건의는 해보겠다. 하지만 하나라도 숨긴다면. 임태리가 몸을 숙여 박순혁의 귓가에 속삭였다. 자네가 횡령한 금액 전액 환수 조치는 물론이고 자네 가족들이 쓰고 있는 그 돈까지 모조리 압류 들어갈 거다. 연금 박탈은 기본이고 출소 후에도 신용불량자로 평생을 살게 해주지. 가족. 그리고 돈. 박순혁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며 볼펜을 집어들었다. 저 정말 형량을 줄여주시는 겁니까? 군인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지. 물론 자네에게 남은 명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순혁은 미친 듯이 종이 위에 이름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101연대 이대대장 김중령, 102연대 군수과장 박소령, 사단본부 인사참모 최중령. 종이는 순식간에 검은 글씨로 채워졌다. 그것은 제17보병 사단을 좀먹고 있던 암세포들의 명단이었다. 박순혁은 살기 위해 자신의 동료들을, 후배들을,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던 부하들을 가차없이 팔아넘겼다. 임태리는 그 명단을 집어들고 훑어보았다. 예상했던 이름들도 있었지만 의외의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역시 썩은 뿌리가 깊었군. 그녀는 명단을 군 검찰관에게 넘기지 않고 자신의 품에 넣었다. 이건 내가 직접 처리한다. 검찰관 이자의 진술서는 따로 받도록. 이 명단은 내 내부 감찰용이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박순혁이 멍하니 임태리를 올려다보았다.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판 기다려. 그리고 기도해라. 내가 적은 이름들이 거짓이 아니기를. 임태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사실을 나갔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손에 들린 명단이 바스락거렸다. 이제 17사단에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바람이 불어닥칠 예정이었다. 박순혁은 제거했지만 그가 남긴 잔재들을 청소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곰팡이는 피어날 것이었다. 오후 3시 사단 본청 대회의실. 긴급 지휘관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번에는 참모들뿐만 아니라 예하 연대장, 대대장급 지휘관들이 모두 모였다. 분위기는 초상집보다 더 무거웠다. 박순혁 참모장의 구속 소식은 이미 전 부대에 퍼져 있었다. 단상에 오른 임태리는 박순혁이 작성한 명단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다들 소식은 들었을 겁니다. 전 참모장 박순혁이 구속되었습니다. 지휘관들이 마른 침을 삼켰다. 개중에는 눈을 이리리 굴리며 불안해하는 이들도 있었다. 박순혁과 술자리를 자주 가졌거나 그에게 줄을 섰던 인물들이었다. 박순혁이 아주 흥미로운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임태리가 명단을 손끝으로 톡톡 쳤다. 여기에는 사단 내에서 박순혁과 결탁하여 비리를 저지르거나 직무를 유기한 지휘관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몇몇 대대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지금 당장 이 명단을 공개하고 헌병대를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태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의 공포를 즐기듯 천천히 좌중을 둘러보았다.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수하십시오. 오늘 자정까지 내 집무실로 찾아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동안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옷을 벗는 선에서 끝내주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임태리의 목소리가 커졌다. 자정까지 오지 않는 자는 내일 아침 이 명단 그대로 군 검찰에 넘깁니다. 그때는 옷을 벗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감옥에서 박순혁과 함께 콩밥을 먹게 될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불명 예전역이냐 아니면 전과자가 되느냐. 회의가 끝나자마자 지휘관들은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게 보일 정도였다. 그날 밤 사단장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낮에는 장교로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던 대대장 과장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반성문을 들고 서 있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김철진 상사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1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다. 상사님 보십시오. 이게 바로 권력의 민낯입니다. 임태리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저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저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장사치들이었죠. 이제 저 자리를 진짜 군인들로 채울 겁니다. 실력 있고 병사들을 아끼는 그런 사람들로요. 정말 감사합니다. 부사관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이릅니다. 빈자리가 많아질 테니 당분간 상사님이 고생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부사관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부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뼈가 부서져도 하겠습니다. 그날 밤 17사단의 밤은 유난히 밝았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은 있었지만 그 자리에는 새 살이 돋아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임태리의 설계는 완벽하게 맞아들어가고 있었다. 대대적인 숙청 이후 제17보 병사단은 빠르게 안정되어 갔다. 비리 장교들이 떠난 자리에는 야전에서 묵묵히 고생하던 실력파 장교들이 임명되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잔존 세력과 장교들 사이에는 여전히 임태리에 대한 반감과 의구심이 남아 있었다. 여자가 그것도 특수부대 출신이 보병부대 지휘를 제대로 알겠어? 비리만 잡을 줄 알지 대규모 전술 훈련은 모를 거다. 이런 뒷말들이 알게 모르게 돌고 있었다. 임태리는 이를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말로 하는 설득 대신 다시 한번 완벽한 설계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준비를 했다. 때마침 1월에 혹한기 전술 훈련이 다가왔다. 영하 17도.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한파가 예보된 날이었다. 이번 훈련은 사단 전체가 야외로 기동하여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수경하는 대규모 훈련이었다. 훈련 이틀 전 작전처장 중령이 임태리에게 보고했다. 그는 박순혁 라인은 아니었지만 육사 출신으로서 비육사 출신이자 여성인 임태리를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인물이었다. 사단장님, 이번 혹한기 훈련 말입니다만 기상 예보가 너무 안 좋습니다. 장병들 동상 환자 발생도 우려되고 장비 가동률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휘소 연습으로 대체하거나 수경은 막사에서 하는 걸로 축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럴싸한 핑계였다. 하지만 임태리는 그 속내를 꿰뚫어 보았다.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고생하기 싫은 장교들의 편의주의, 그리고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책임지기 싫은 보신주의가 깔려 있었다. 작전처장. 임태리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불렀다. 예, 사단장님. 저기 날씨 봐가면서 쳐들어옵니까? 오늘 추우니까 내일 전쟁하자고 합니까? 아, 그건 아니지만.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단 지휘관들은 텐트 사용 금지입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작전처장의 눈이 커졌다. 병사들은 비닐로 한 장 덮고 A형 텐트에서 자는데 지휘관들은 난로 빵빵하게 튼 지휘용 천막에서 자는 꼴 내 눈에는 안 보였으면 합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지휘관의 야전성 회복입니다.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들은 전원 병사들과 동일하게 개인용 텐트 치고 수경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작전처장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영하 17도에 난로도 없이 밖에서 자라니. 이건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알겠나? 못하겠으면 지금 사표 쓰고 나가. 아, 전달하겠습니다. 작전처장은 울상을 지으며 나갔다. 임태리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 잡기가 아니었다. 장교들이 병사들의 고통을 직접 체험해 보아야만 그들을 위한 진짜 지휘를 할 수 있다는 그녀의 철학이었다. 훈련 당일, 김포 평야의 칼바람은 매서웠다. 수천 명의 병력이 이동하며 내뿜는 입김이 하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병사들은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사단장의 지시로 지급된 핫팩과 신형 방한 장갑 덕분에 견딜만 했다. 임태리가 군수 참모를 갈아치우고 가장 먼저 결제한 것이 바로 방한용품 추가 보급이었다. 반면 장교들의 표정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난로가 없는 지휘소. 따뜻한 커피 대신 차가운 수통의 물. 그들은 벌벌 떨며 지도를 펴고 작전을 토의했다. 밤이 깊었다. 수경지에 어둠이 깔렸다. 임태리는 예고 없이 예하 연대 지휘소를 순찰하기 시작했다. 수행원은 김철진 상사 한 명뿐이었다. 101연대 지휘소 근처 숲속. 어디선가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다. 라면 냄새였다. 임태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가보죠.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자 커다란 위장막 아래에서 연대장과 대대장들이 몰래 버너를 켜고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들 옆에는 몰래 반입한 소형 가스 히터가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아우, 살 것 같네. 사단장, 그 여자는 무슨 똥고집으로 이 날씨에 생고생을 시키는 거야.
백일 연대장이 라면 국물을 마시며 투덜거렸다. 그러게 말입니다. 707 출신이라고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밤에는 순찰 안 나올 텐데 대충 하다가 들어가서 자시죠. 일대 대장이 맞장구 쳤다. 쓱. 텐트 입구가 거치고 임태리가 안으로 들어섰다. 맛있으십니까? 푹. 연대장이 먹던 라면을 뿜었다. 대대장들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사단장님, 여긴 어떻게? 밤에는 순찰 안 나올 줄 알았습니까? 전장은 밤에 더 위험한 법인데 지휘관이라는 작자들이 경계병 하나 안 세우고 라면 파티나 벌이고 있군요. 임태리는 발로 가스 히터를 툭 찼다. 이거 내가 금지한 물품일 텐데. 죄송합니다. 너무 추워서 잠시 몸 좀 녹이려고. 연대장이 비굴하게 변명했다. 병사들은 안 춥습니까? 저 밖에서 경계 서는 이등병은 안 춥냐고. 처음으로 그녀가 소리를 질렀다. 그 분노는 연기가 아닌 진심이었다. 당신들이 여기서 히터 쬐고 라면 처먹는 동안 병사들은 언손으로 총을 잡고 있어. 그러고도 너희가 지휘관이야? 너희가 간부야? 장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부끄러움과 공포가 뒤섞인 침묵이 흘렀다. 전원 군장 싸라. 예? 지휘권 박탈이다. 지금 이 시간부로 100일 연대 지휘부는 전원 완전 군장하고 연병장 돕니다. 훈련 종료 시까지. 사단장님, 훈련 중에 지휘관이 없으면 작전은 누가 합니까? 걱정 마라. 유능한 부사관들이 있고 내가 있다. 너희 같은 썩은 지휘관들이 지휘하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게 병사들 생존 확률을 높이는 길이다. 임태리는 뒤에 서 있던 김 상사에게 지시했다. 김 상사, 이 사람들 군장 검사 철저히 해. 가라로 신문지 넣었으면 바로 영창이다. 알겠습니다. 김 상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그날 밤 100일 연대 지휘관들은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밤새도록 연병장을 돌아야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병사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야, 대박이다. 사단장님이 연대장님 굴리는 거야? 진짜네. 와, 속이 다 시원하다. 우리만 개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 사단장님 진짜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동안 간부들에 대한 불신과 냉소로 가득 찼던 눈에 존경과 신뢰의 빛이 깃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임태리는 병사들의 배식대에 섰다. 그녀는 직접 국자를 들고 병사들의 식판에 뜨거운 육개장을 퍼주었다. 많이 먹어라.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병사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우렁찼다. 임태리는 빨갛게 언 병사의 손을 잠시 잡아주었다. 거칠고 차가운 손.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가졌던 손이었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정직한 손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제가 만들고 싶은 부대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계급이 벼슬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가 되는 곳. 훈련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수치상으로도 완벽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제17보병 사단의 온도가 바뀐 것이다. 장교들에게는 서늘한 긴장감이, 병사들에게는 따뜻한 전우애가 흐르는 곳으로. 임태리의 개혁은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시련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저 멀리 국방부라는 더 거대한 벽 너머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다. 박순혁이 뿌린 씨앗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복귀하는 차 안 임태리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 번호 표시 제한.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새로운 적의 등장임을. 전화 받았습니다. 임태리입니다. 임 소장. 너무 설치는 거 아니오? 적당히 합시다. 그러다 다쳐요. 변조된 목소리. 하지만 임태리는 미소를 지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쩌죠? 저는 다치는 게 두려워서 피하는 성격이 아니라서요. 707은 적이 강할수록 더 즐거워하거든요. 뚝.
전화를 끄는 그녀의 눈이 다시 한번 매섭게 빛났다. 자, 다음 라운드입니까? 들어와 보십시오. 이번에는 어떤 설계를 해드릴지 기대되는군요. 사단장실의 전화벨이 끊긴 지 정확히 이틀 뒤 제17보병사단 위병소 앞에 검은색 세단 3대가 들이닥쳤다. 번호판은 국방부를 의미하는 국번호판이었고 차에서 내린 이들은 8회 육군본부 감찰이라는 완장을 차고 있었다. 그들의 등장은 예고된 재앙과도 같았다. 사단장 임태리 소장, 육군본부 감찰단장 최무성 준장입니다. 사단장실로 들이닥친 감찰단장은 거수 경례도 생략한 채 책상 위에 공문 한 장을 탁 내려놓았다. 특별직무감찰 통보서 수신 제17보병사단장 임태리 내용 부대 지휘권 남용, 하급자에 대한 가혹 행위 및 인권 침해 혐의에 따른 긴급 감사. 임태리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공문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가혹행위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최 준장이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혹한기 훈련 당시 지휘관들을 텐트 없이 야외 취침시킨 점, 박순혁 전 참모장을 부당하게 격오지로 인사 조치하여 정신적 충격을 준 점, 그리고 그는 임태리의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힐끔 쳐다보았다. 사적인 복수심으로 부대를 사유화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투서가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707 출신이라 현장 감각이 뛰어나신 건 알겠지만 장군단은 조직입니다. 조직의 룰을 깨면 탈이 나는 법이죠. 임태리는 그제야 알 수 있었다. 이 감찰은 공정한 조사가 아니었다. 박순혁이 작성했던 비리 명단, 그 끝에 닿아 있는 거대한 몸통이 자신을 잘라내기 위해 보낸 사냥개들이었다. 박순혁 뒤에는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강동철 중장이 있었다. 그는 차기 참모총장을 노리는 군내 실세였다. 조직의 룰이라. 그 룰이 썩어서 도려낸 것뿐입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지금부터 사단장 직무는 정지됩니다. 조사는 사단 내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협조 안 하시면 강제 수사로 전환합니다. 최 준장은 사단장실을 점거하듯 휘저었다. 감찰관들이 서류함을 뒤지고 컴퓨터를 압수하기 시작했다. 임태리는 순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협조하겠습니다. 단 하나만 명심하십시오. 그녀는 나가기 직전 최 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사냥개를 풀 때는 목줄을 잘 잡고 있어야 할 겁니다. 잘못하면 그 개가 주인을 물 수도 있으니까요. 임태리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쫓겨나 관사로 격리되었다. 사단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다. 감찰단은 먼지를 털듯 사단을 뒤졌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임태리의 약점을 찾아내어 불명예 전역을 시키는 것. 그들은 가장 먼저 김철진 상사를 소환했다. 조사실에 불려간 김 상사 앞에는 험악한 표정의 감찰관 2명이 앉아 있었다. 김 상사, 솔직하게 말해. 임태리 소장이 시켰지? 박순혁 대령 디케라고 협박했지? 자네 연금 날아가고 싶어? 707 출신 그 여자가 부사관들 이용해서 장교들 사찰한 거 맞잖아. 그들은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가며 김 상사를 압박했다. 김 상사의 입에서 그렇다는 한마디만 나오면 임태리는 부하를 이용한 불법 사찰 혐의로 옷을 벗어야 했다. 하지만 김 상사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임태리가 관사로 떠나기 전 자신에게 건넸던 말이 떠올랐다. 상사님, 그들이 오면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제가 지시했다고. 저를 보호하려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상사님의 군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을 걱정했다. 김 상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감찰관을 노려보았다. 사찰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우리가 살고 싶어서 사단장님께 보고한 겁니다. 그게 죄입니까? 이 자식이 어디서 눈을 풀하려. 감찰관이 책상을 쳤지만 김 상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전역 3년 남았습니다. 연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명예는 지킬 겁니다. 사단장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부심을 찾아주신 분입니다. 없는 죄 만들라고 하지 마십시오.
김 상사뿐만이 아니었다. 감찰단이 찌르는 곳마다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혔다. 병사들은 사단장님이 오시고 밥이 맛있어졌습니다. 방한 장갑 덕분에 손이 안 텄습니다라며 그녀를 옹호했고 초급 간부들은 이제야 군대 갔습니다라며 감찰관들의 유도 신문을 거부했다. 강동철 중장의 계획대로라면 부대는 임태리를 비난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야 했다. 하지만 17사단은 임태리가 심어놓은 신뢰라는 뿌리로 단단하게 뭉쳐 있었다. 상황이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초조해진 것은 최 준장이었다. 그는 결국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다. 강동철 중장님께서 내일 직접 부대를 방문하신다. 그때까지 사단장 자백 못 받아내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다음 날 오전 육군 헬기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연병장에 착륙했다. 별 3개가 박힌 성판을 단 차가 헬기장으로 마중 나갔다. 강동철 중장이 내렸다. 그는 거구의 몸집에 탐욕스러운 눈빛을 가진 사내였다. 그는 곧장 사단 대회의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격리되어 있던 임태리가 불려 나와 있었다. 넓은 회의실에는 강 중장과 임태리 그리고 최 준장만이 남았다. 임 소장, 707의 전설이라더니 꼴이 말이 아니군. 강 중장이 상석에 앉아 비아냥거렸다. 군수참모부장님께서 일개 사단 감사에 직접 행차하시다니 할 일이 없으신가 봅니다. 임태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받아쳤다. 건방지군. 자네가 내 라인인 박순혁이를 감옥에 보냈을 때 내 허락을 받았어야지. 군대는 계급이고 계급은 곧 라인이야. 자네처럼 독불장군으로 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려고 왔다. 강 중장은 서류 한 장을 던졌다. 자진 전역 지원서다. 여기에 도장 찍어. 그러면 불명예 제대는 면하게 해주지. 자네 아버지도 부사관 하다가 불명예스럽게 나갔다며. 딸까지 그래서야 되겠나? 그가 임태리의 영린을 건드렸다. 아버지.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임태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중장님, 임태리가 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뭔가? 강 중장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거 아십니까? 사냥꾼은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이 가장 안심하고 먹이를 먹을 때를 노린다는 것을요. 박순혁 대령이 구속되기 전 살기 위해 저에게 준 것이 비리 장부뿐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임태리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 대령, 이번에 들어온 신형 방탄복 납품건 업체에서 리베이트 10억 들어올 거야. 3억은 자네가 먹고 7억은 내 차명 계좌로 넣어. 지난번처럼 세탁 잘하고. 강동철 중장의 목소리였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강 중장의 얼굴이 붓다 못해 검게 변했다. 이게 무슨... 박순혁 대령은 꼼꼼한 사람이더군요. 혹시나 중장님이 자신을 버릴까봐 통화 내용을 전부 녹음해 뒀더군요. 제가 박 대령을 신문할 때 이 녹음 파일이 있는 USB 위치를 불게 만드느라 꽤 공을 들였습니다. 임태리는 녹음기를 끄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이 파일 원본은 이미 군 검찰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냈습니다. 군 내부는 중장님 라인이라 못 믿겠거든요. 너 2년 죽여버릴 거야. 강 중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권총을 뽑으려 했다. 하지만 임태리의 움직임이 더 빨랐다. 순식간에 테이블을 뛰어넘은 그녀는 강 중장의 손목을 꺾고 그를 바닥에 제압했다. 우당탕. 별 3개가 바닥에 처박히는 굴욕적인 순간이었다. 이게 707이다. 뱃살만 나온 당신과는 달라. 임태리는 강 중장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때 회의실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그런데 그들의 소속은 사단 헌병대가 아니었다. 국방부 조사본부 요원들이었다. 강동철 중장, 당신을 뇌물수수 및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민정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특별수사팀이었다. 최 준장은 상황 파악이 안 돼 멍하니 서 있다가 같이 수갑이 채워졌다. 임태리, 내가 감히 나를... 내가 누군지 알아.
강 중장이 끌려가며 악을 썼다. 임태리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차갑게 대답했다. 알지. 군인의 명예를 팔아먹은 장사꾼. 상황은 역전되었다. 사냥개가 주인을 문 것이 아니라 사냥꾼이 맹수의 숨통을 끊어버린 것이다. 임태리의 설계는 17사단을 넘어 육군 본부의 썩은 뿌리까지 닿아 있었다. 강동철 중장의 구속은 대한민국군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뉴스는 연일 군납 비리의 실태를 보도했고 그 중심에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낸 임태리 소장은 강철 나비라는 별명을 얻으며 영웅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임태리는 언론 인터뷰를 일절 거절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명성이 아니라 제17보병사단의 완전한 정상화였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 뒤, 인천 부평의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임태리가 처음 부임하던 날처럼 차가운 날씨였지만 부대 안의 온기는 그때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오늘은 임태리 소장의 저녁식이 있는 날이 아니었다. 그녀는 군에 남기로 했다. 아직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오늘은 대신 그녀와 함께 부패와 싸웠던 김철진 상사의 명예로운 정년 저녁식이 있는 날이었다. 사단 연병장에는 전 병력이 도열해 있었다. 단상에는 임태리와 김 상사가 나란히 서 있었다. 보통 부사관 저녁식은 대대급에서 조촐하게 치러지지만 임태리는 사단장 주관으로 성대하게 열 것을 지시했다. 주임원사 김철진. 임태리가 불렀다. 예. 원사 김철진. 백발이 성성한 노병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기관은 지난 35년간 그 누구보다 군인답게 복무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고 불의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았다. 기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어 사단장으로서 무한한 영광을 느낀다. 임태리는 훈장을 김원사의 가슴에 달아주었다. 그리고 규정에도 없는 파격적인 행동을 했다. 사단장인 그녀가 먼저 부사관인 김원사에게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악수를 청한 것이다. 고생하셨습니다. 선배님. 선배님이라는 호칭. 그것은 계급을 떠나 군인의 길을 먼저 걸어간 이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다. 김원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제 군생활 사단장님 덕분에 헛되지 않았습니다. 김원사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경례를 올렸다. 정격. 전격. 임태리도 칼날 같은 각도로 경례를 받아주었다. 연병장에 도열한 수천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그것은 시켜서 하는 가짜 함성이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동의 울림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임태리는 관용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인천 가족공원 묘지였다. 그녀는 눈 쌓인 묘비 앞에 섰다. 비석에는 육군 상사 임동식의 묘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였다. 임태리는 준비해온 소주 한 병을 비석에 뿌렸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비석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가 소장으로 진급하던 날 아버지 영정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아버지. 저 약속 지켰습니다. 임태리는 비석을 어루만졌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아버지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계급으로 찍어 누르는 지휘관이 아니라 부하의 눈물을 닦아주는 지휘관이 되라고 하셨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적어도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단발머리를 쓸어넘겼다. 마치 아버지가 잘했다, 내 딸이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버지. 17사단은 시작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돈 없고 빽 없는 병사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는 곳이 될 때까지 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임태리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모자를 눌렀었다. 707 시절의 그 도끼 서린 눈빛이 아닌 한결 깊고 단단해진 눈빛이 그곳에 있었다. 그녀가 뒤를 돌았을 때 멀리서 김철진 원사와 이민우 하사, 그리고 그녀를 믿고 따르는 젊은 장교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가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몰래 따라온 것이었다. 임태리의 입가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겨울을 이겨낸 매화처럼 고고하고 아름다운 미소였다. 가자. 부대로. 그녀의 발걸음이 눈 위에 또렷한 자국을 남겼다. 그 길은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함께 걸어갈 길이 될 것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여성 소장 임태리. 그녀의 진짜 전설은 바로 오늘부터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